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앞장으로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일팀장 송지혜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바뀌는 수능이 앞으로도 국어, 영어, 수학 말고도 선택 과목, 이제 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지금 8월 달에 실시하게 되는 경제, 정치, 법에 대한 이러한 그 도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그 이제 중1들이 4월부터 쭉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번 달에는 세계 문학을 읽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사회를 다루긴 했는데요. 사회 문화 다뤘고요. 뭐 통일 이런 것들, 재난재해를 대응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회 과목도 다뤘지만 점차점차 좀 더 어렵고 좀 더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한 도서를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마찬가지 로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다루는 주제를 비슷하게 다루되 좀 더 깊이 있게, 그다음에 또 뭐 경제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역사와 국제 분쟁 같은 것들 다 엮여서 통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책들을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 책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을 1학년 때 흥미와 그다음 문해력 그리고 사고력,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길러가는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2학년, 3학년을 위해서 그때 읽는 책들을 위해서 거의 수능 수준에 해당하는 수능이 다루고 있고 면접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게끔 준비 과정을 1학년 때 진행한다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일 프로그램 사회와 경제 좀 많은 우리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어, 사회, 정치, 법,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접하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흥미있게 그 지식을 접근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요, 항상 결과적으로는 뭐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수업에서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 개념을 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는 걸 점검하고 하는 수업이 이제 사회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 학원의 수업은 비슷한 방식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질문을 던져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나 소설 속에서도 그다음에 그 속에서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도달해 있겠지만 과정에서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내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훈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수업을 어떻게 같은 도서를 읽고 나서 진행하는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8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도서 설명과 그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수업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8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 한국 단편 문학을 다루는 과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와 법, 경제 분야의 책을 읽을 예정이고요, 아이들이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로 학년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중1 과정에 사회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함께 참고해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주제, 학습 목표 이런 것들과 연계된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물론 1학기 때 지나간 과정도 있겠지만요. 복습처럼 정리하게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사회 1 교과서, 2 교과서의 모두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회 계약론이나 시장 가격, 브랜드, 합리적 소비 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찾아가는 수업이고요. 이를 익힌 다음에는 토론이나 글쓰기를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 의견을 정리한 것들을 실제로 표현해보고 정리해보는,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네, 1주차 도서부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워크북 구성한 수업을 준비한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내일은 도시를 하나 세울까 해라는 책이에요. 소설책이고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게 한 6, 70년 된 책입니다. 60, 70년 너무 심했네요. 7, 8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 이 책을 쓴 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러시아, 소련과의 냉전 상황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손쉬운 접근,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정도의 만 12살 정도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구성돼야 옳은가 혹은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책, 쓰여진 책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좀 끔찍하긴 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블러처럼 흐릿하게 그냥 언급만 되어 있는데 일단 만 12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12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뭐 전기도 통하지 않고 수도도 멈춰버린 그런 사회에서 다 같이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좀씩 아이들이 뭉치게 되어서요. 어떤 마을은 갱단을 꾸려서 남을 공격하고요. 어떤 마을은 우리 주인공이 있는 마을은 리사는 자기 마을에 의용군을 꾸려서 그 마을을 보호하고 그 마을에서 자립을 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생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분배 방식이 옳은가. 그다음에 또 리사가 슬슬슬 독재 같은 비슷한 정치를 군주정에 해당하는 정치를 구상하고 그걸 시행하는데 그 독재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자유주의 같은 것들이 옳을까라는 주제의식도 살짝 담겨 있어요. 찾아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워크북을 구성했습니다. 책은 소설이고 사실은 교조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설명에 치중된 소설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워크북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책의 내용을 연결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수학 목표 1, 2, 3, 4 제시된 것들을 직접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이론도 물론 참고 자료나 강의로 제공이 되고요. 그때 어떻게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혼란을 가장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급을 구성했습니다. 목표는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집단을 만드는지,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라는 것과 소유권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군주정과 민주정의 정치적인 체제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치가로서 리사가 이끄는 그 사회가 대중을 이끄는 통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만족을 주는 통치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를 토론해서 다루게 됩니다. 네, 수업에서 사실은 워크북을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요.
다루고 있는 워크북의 토론 토의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하는가를 보실 수 있도록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국가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굉장히 서로 친했는데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서로를 적대시하고 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얘기하면서 사회라는 그 집단에 소속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번영이나 유지나 분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질문이고요. 그 상황에서 힘을 지닌 집단을 만들거나 혹은 소속되려고 하는데 그 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그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집단 내에서 분업이나 아니면 생산을 통해서 그 장기적으로 주체적인 자율적인 이 집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집단의 목표를 잡는 그런 의용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둘을 비교하고요. 갱단과 의용군의 공통점 차이점을 아이들이 분석해내는 그런 질문들 만들고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유권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회는 행복한가? 그렇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5살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사회적인 자기의 자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다른 12살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상태일 텐데 그 아이들에게도 10살, 11살처럼 똑같이 보초를 서게 해야 할까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장난감인데 죄송합니다. 네,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같은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군주정과 민주정의 장점, 단점. 그리고 군주정에서는 어째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지도자만 좀 더 큰 역할을 하거나 큰 권리를 누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능력이 있지만 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체를 꾸려야 될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고 수업입니다. 2주차의 책은 법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라는 책이고요. 조그만 내용들을 소주제들을 모아서 법, 헌법, 아니면 또 삼권 분립, 그다음에 입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 행정부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법의 그 종류, 그다음에 또 법이라는 것이 그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같은 사법권을 국민도 같이 행사해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주제 속에서 사회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아이들이 알아야 할 주제들을 꾸려서 좀 취합해서 만들어낸 그 커리큘럼입니다. 1번 목표, 2번 목표, 3번 목표, 4번 목표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법과 규범의 차이점 짚어보면서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그냥 개인적으로도 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도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면서요.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을까? 또 장단점은 무엇일까? 대통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고 약간 생길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이 보완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소크라테스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과 그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서로 거부할 수 있다,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가들을 주면서 그 사상가들의 말풍선처럼 의견들, 근거들 이것들을 비교해보고 어떠한 입장이 더 자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기 의견과 근거까지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짚어본 다음에 토론으로는 사용제도 다시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조금은 식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사용제도가 어떠한 그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지에서 시행되는가를 사실은 깊이 있게는 모를 때 했던 토론과 지금처럼 사회를 좀 알고 그리고 법과 사회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사실 그 전에도 아이들이 법을 다루고 있는 희곡이었죠. 그 소년이 그랬다라는 책도 읽었는데요. 이 책 같은 여러 논의를 거친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로 토론을 할 경우에 또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의미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를 토론으로 다루게 됩니다. 3주차의 책이 시장과 가격 좀 아는 10대이고요. 사실 그 경제 원론, 특히나 뭐 거시경제학에서의 맨큐의 경제학 같은 이론을 쭉 다루는 것은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의 그 10대 기본 원칙과 그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적인 사고까지도 2학년 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고 원리를 안 다음에는 3학년 때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경제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뭐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인간의 그 선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책 한 권이 좀 아는 10대 시리즈가 굉장히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좋은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책이 많아서요. 자, 저희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활용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시장과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격이 형성되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이 수요 공급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신이 학생들이요.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나 아니면 사회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의 그것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인 그런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그 수요 공급 그래프는 갖고 놀 수도 있을 정도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짰고요. 그 계획을 했습니다.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여름이 된다든지 겨울이 된다든지 사회가 변화하기도 하죠. 그러한 현상들이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하고 그 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화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 교과서에는 가격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요소가 이제 혼잡 통행료입니다. 그래서 혼잡 통행료 제도에 대해 지나가듯이 이제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예시로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찬반 토론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가와 유통비용, 이윤 등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다음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에 있어서 어떠한 그 수요가 물론 많아지겠죠. 그러면 왜 싸게 팔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나 가격 형성 같은 것들이 배달 앱 서비스나 아니면 넷플릭스의 할인 제도 같은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아이들이 사회에 적용해보고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는데요. 배달 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이후 사회가 외식을 더 하게 만들었는가, 수요를 더 늘린 것인가, 공급을 늘린 것인가, 수요량이 변화한 것인가, 같은 그래프 안에서의 그 수요나 공급량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화한 것인가 아니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한 것인가 등등을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끔 워크북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영 전략들을 구분해서요. 그 전략들이
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것인가 아니면 가격을 낮추어서 공급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더 혁신시켜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것인가. 그러면 또 그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생겨나는가를 다뤄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수요 공급 그래프에 직접 표시해 보고요. 프레젠테이션처럼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수업, 이번 주차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워크북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요. 인도에서는 왜 할인을 하면서 한국은 요금을 올릴까라는 질문 던지면서 그걸 아이들은 이제 가격 탄력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듣는 수업에서 나기도 하지만 사실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현상의 가격 탄력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연구하는 과정을 실행해야 사실 그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제나 사회를 토론이나 토의로 다 접근하는 데에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심 혼잡 통행료를 확대해야 하는가?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이제 그 비싸지는 그 통행료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줄어들 텐데요. 다만 그랬을 때 뭐 풍선 효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통행료를 낼 수 없는 가격 탄력성이 결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통행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주차고요. 8월은 5주차까지 있는데요. 4주차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떠한 견해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업을 구성할 때 그 점은 좀 염두에 뒀고요. 섣불리 사회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려야 한다, 올리지 말아야 한다를 결정하고 나서 근거를 찾는 그런 태도보다는 아직은 사회를 살펴보고 좀 관조하면서 그 의견을 정하기까지의 여유를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수업이지만 이 최저임금의 효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둘러싸고 사용자는 어떤 입장이며 노동자는 어떤 입장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자신도 사실 의견을 한번 제시는 해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는 최저임금 말고도 건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특히나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등등의 최저임금에 머무르지 않고 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노동에 관련된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도입한 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인상을 함으로써 최근에 생겨난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또 이 말고도 임금에 관련해서 최고임금제도 책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본인은 최고임금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정한다면 어떤 입장이며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진행하게 되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루면서 글쓰기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노동 문제, 노동과 임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브랜드인데요. 네, 3주차까지가 경제에 관련돼서 진행되는데 경제에 관련돼서도 주제들을 좀 나눠서요. 현대사회에서 브랜드가 갖는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시장과 가격
좀 많은 10대에서도 살짝 다루곤 있지만 아예 빼서 이 책을 골라서 진행합니다. 이 책은 소설이고요. 사실 경제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아빠는 고가 브랜드의 상품을 사줄 수 없다. 아들은 사달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나를 설득한다면 그 물건을 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누나의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예, 자신이 원하는 고가의 상품을 어, 사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예, 아빠도 무조건 아들을 이제 반대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가르치면서도 어떠한 것이 합리적 소비인지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을 전개하면서도 아들의 의견, 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 소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해보고 아들의 욕구, 그다음에 이렇게 효용은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효용과 합리성, 소비의 합리성, 선택의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브랜드가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 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브랜드를 여러 방면으로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책에서도 이것이 어떤 기업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그러면서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례를 주면서요. 그 사례에 드러난 소비 심리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더 비싸고 사실은 그 네,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비싸지만 그 물건을 그렇게나 원하는가? 이 사람의 소비 심리는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근거를 논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해지면서 생겨난 영향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뭐 이건 배블런 효과처럼 남에 대한 과시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의 그 퀄리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디자인의 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서 브랜드가 그냥 허황되게 생겨난 것은 아닐 수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타적 브랜드란 무엇이며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은 말로만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리고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인식, 선택은 합리적인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들은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토론에서는 자국 기업의 상품을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로는 계속 수업 내내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브랜드를 선호하는 태도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참성 반대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가를 글쓰기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5주차의 도서 설명과 그다음에 수업 구성이었고요. 실제 워크북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줄까? 여기서는 1분만 가져왔지만 3주차에 시장과 가격 좀 아는 10대를 가지고 워크북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장 경제와 가격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도와줄까로 강의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온 아이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이제 그 정리하듯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한자어는 특히나 더 그런데 어휘를 키워가기도 해야 합니다. 맥락 속에서 어휘를 키워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책에서 읽었던 문장에 나와 있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한자어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가, 그러면서 어떤 뜻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문처럼 책에 없는 문장을 이용해서도 이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를 맞춰보게 하면서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추측하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제시된 단어는 대부분은 전문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기본 개념과 기본 전문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들을 뽑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3번은 한자성어인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자성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빈도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사실 기본적인 한자성어를 100개에서 200개 정도 접하면, 그리고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그 과정을 아이들은 초등부에서도 5학년, 6학년 때부터 계속 사자성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5개 정도, 물론 반복하고 겹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뜻을 찾아보고 만약에 고사가 관련된 것들이면 한자로는 알 수 없고요. 한자만 알아도 기본적인 뜻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고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고사를 설명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자가 있다면 한자가 가장 중심적인 한자가 뭔지를 파악하게 해서 사실 한자성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어떤 그 내용인지는 슬쩍 추측할 수는 있다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읽었니 진행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1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었는가, 독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뭐 읽고 베껴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지선다도 있고요. OX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 10개 정도 문제에서 서너 개를 틀린다면 독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겠죠.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쓰고 있고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 왜 아이가 책을 펼쳐놓고 워크북을 하는가? 다 기억하고 나서 워크북에 그냥 쫘라락 기억한 내용을 완전히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베끼면 그게 숙제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잘 읽었니는 수능을 풀 때도 마찬가지 방식을 써야 하는데, 자신이 읽은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문제를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는가, 이것 자체가 정독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물론 책을 읽기도 전에 잘 읽었니를 풀려고 책을 펼쳐놓고 같이 워크북을 풀면 안 됩니다. 안 되겠지만 책을 잘 읽고 나서 잘 읽었니 문제를 풀 때에는 당연히 선정도서도 옆에 놓고, 뭐 2번 같은 경우 배블런 효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을 때 배블런 효과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나서 그걸 펼치고, 그다음에 두세 페이지에 걸친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석,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해력도 길러지고 문제 해결력도 길러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인터넷을 왜 보죠? 라고 하시는데 한자성어 때문이고요. 인터넷에 한자성어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답을 뭐 찾아서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한자성어를 찾을 때는 인터넷을, 그리고 잘 읽었니를 찾아서 풀 때에는 선정도서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독을 했는지 그리고 문해력과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스텝인데 스텝은 주제별로 책마다 3개씩을 정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텝 2만 가지고 왔고요. 일단 가에서 지금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지만요. 가 제시문을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는 제시문과 그래프를 줬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요. 이 워크북에는 없는 예시를 들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떤 경우며 어떻게 그 수요량이 변화하는 건지 수요가 변화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책을 읽고 나서 이해를 해왔겠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2번처럼 3번처럼 어떠한 그 회사가 시행했던 판매 전략이나 아니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실제로 그래프에 그려보고 옮겨서 표시해보고 설명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좀 손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사실 실패하고 틀리더라도 답은 써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거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발표나 강의를 통해 아,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잘못되어 있어서 고쳐야겠구나를 알고 다시 한번 답을 고쳐 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수업에 올 때까지는 책을 혼자서 읽은 것만으로는 지식은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독후 활동이죠. 그걸 통해서 강의나 발표나 아니면 토익, 그다음에 그 문제를 주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다시 예시를 더 준다거나 추가 질문 같은 걸 던져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하도록 비문학이죠. 사회나 경제 같은 수업에서는 그 이해를 해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이고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듯이 혼잡 통행료 제도를 확대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제시문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근거들을 학생이 스스로 제시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읽어와야 하고요. 가나다라 마바 정도의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서 이것도 문해력을 기르는 길이죠. 사실 주장 1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지 2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제시문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자기가 맡은 입장에 유리한 필요한 제시문들을 골라내서요. 거기에서 근거를 3개 정도 찾을 수 있는지를 뽑아낸 다음에 어느 순서로 토론을 그 주장과 근거를 구성할지, 그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을 쓸지, 강조는 어디에 둘지, 근거 1, 2, 3 중에 중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누군가는 입론을, 누군가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하는 질문을 하는 교차 조사를, 어떤 이들은 반박을, 그다음 어떤 이들은 변호사의 최종 변론 같은 마무리 발언을 맡을지를 정한 다음 팀끼리 준비 과정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지만 발표는 혼자서 온전히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주안점도 다릅니다. 입론은 준비된 자료를 잘 읽고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유창한 말하기나 그다음에 꼼꼼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 놓치지 않고 근거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력과 표현력이 필요하다면 교차조사는 순발력과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들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질문을 구상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박은 교차조사에서 그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어떤 점에서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이 필요하고요. 최종 변론은
예, 이거는 감정에 살짝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말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호소력, 그다음에 또 표현력, 어, 그 활용할 수 있는 비유나 사자성어나 뭐 속담 같은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그 뭔가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토론을 몇 번씩 진행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능력들을 골고루 키우게 됩니다. 논술해반은 2주차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하모니라고 해서 자신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를 다른 회사와 경쟁하면서 어떻게 더 팔 건가, 더 팔고 더 많이 이윤을 낼 것인가, 이 방안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배웠던 뭐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공급, 그다음에 또 수요를 늘리고 그다음에 공급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전략,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수업이고요. 8월 사실 경제 사회를 아이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가지 않는 책들을 재미있게 골라서 읽고 또 활동까지 연결해서 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2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CNA 논술 중2 교환팀장 박창명입니다. 2022년 중2 7월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8월 워크북 미리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제목은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 2로 정했고요. 그 범위는 세계사 후반부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2 시작하기 전에 중1에서 중2로 넘어오는 1월, 2월 그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세계사를 다 한 번에 묶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역사 과목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좀 취향을 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2달에 걸쳐서 이제 세계사 통사를 쭉 훑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또 이제 겨울 방학 기간에 세계사 현대까지 쭉 다 정리를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근대 현대 부분은 2학기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우게 되니까 또 겨울 방학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좀 까먹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교 그 수업 진행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좀 분할을 해서 이제 2학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고대 중세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8월 여름 방학 기간에 이제 근대 현대 세계사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랑 이제 코로나 고 사태가 겹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역사를 다 다루지 않고 보통 기말고사 한 번에 몰아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2배로 더 올라가는 게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교육을 받을 때는 소위 말하는 국영수사과 중심 과목 위주로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역사라든가 그 외 과목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방식이 바뀌어서 한 학기 동안 나가야 될 세계사 진도를 기말고사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시간을 정기적으로 투자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한 학기 분량을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한 2주, 3주 만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양에 압도돼 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거나 전략적으로 포기하거나 혹은 눈에 들어오는 큰 흐름만 대충대충 보고 가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떤 본인의 성취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역사는 뭐 양만 많은데 배울 거는 너무 많고
뭐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한테 뭐가 도움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그 학문 자체에 대한 좀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 공부 들어가기 전에 뭐 저희가 이제 3주, 4주에 걸쳐 가지고 그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최소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이 이제 전후 맥락을 따졌을 때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근현대의 그 큰 흐름 속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좀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4주 구성인데 3주에 걸쳐 가지고 근현대 정리를 하고 이제 4주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역사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확장도서 개념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사 좀 내용과 관련 있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수많은 국가들에서 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 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주부터 3주까지는 요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초 겨울방학 기간에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을 가지고 고대부터 중세까지 역사를 저희가 통사적으로 훑어봤고요. 그래서 1주차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신 연계 과정이랑 맞춰가지고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이라는 테마로 워크북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그 1학기 부분, 중세 시대까지 배웠던 부분이 이제 시민혁명 일어나기 직전 상황, 그러니까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지나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근대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문제는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 국가들의 많은 물질적 확대를 가져다 줬지만 반면에 그 이면에서는 사회적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이제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대신에 뭐 노동자, 농민 계층은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왜 호응을 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서 이제 절대군주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게 이제 일개 국가의 개별 국가의 어떤 정치 변동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의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그 전후 맥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시민혁명,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거듭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서 왜 이제 해외에 무력으로 식민지를 확장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단순히 뭐 어떤 국가들 간의 우열 개념에서 떠나서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 시장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1주차에서는 아직까지 세계 1차 대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으로 인한 극단적인 국가 경쟁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학생들과 함께 추론해 보는 데까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총정리해서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나폴레옹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을 이끌고 이제 전 유럽에 맞서서 이 시민혁명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비대한 권력이 집중되어서 결국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인물인데, 그런 나폴레옹의 행적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혁명 제국주의로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야기되기 시작하고 그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학생들과 함께 글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주차에서는 중등 역사 교과서의 5단원과 연계해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의 그 맥락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1주차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국주의의 확장, 이게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확장이지만은 그게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입장에서는 침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어떤 팽창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을 식민지로 삼고 어떤 착취하려는 전략을 취했다면은 그에 맞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어적 민족주의로 뭉쳐서 그 전에 뭐 부족 제도라든가 전 근대적인 정치 제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민족 국가, 근대 국가 개념을 깨닫고 어떻게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는지 그 이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된 한중일 3국이 세계사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래서 원래 이제 한중일 요 세 국가가 뭐 서양 역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에 넘어오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외국의 어떤 상선들이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넘어와서 교육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세계사의 어떤 변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죠. 그래서 새 국가가 외부에서부터의 그 어떤 교역 요구, 개방 요구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그 세 나라의 어떤 대처 방식이 이제 향후 그 국가들의 어떤 위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의견도 물어보면서 어떤 국가의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는가 혹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라든가 각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에 기록된 거 말고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에서는 이러한 어떤 제국주의의 팽창이 결국에는 어떤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력 투쟁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평화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후 평화 체제가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으로 귀결되게 되는지 그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제국주의를 뒷받침한 극단적 민족주의 열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 열강 국가 혹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를 골라서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민족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문을 쓰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차에서는 중등 역사 교과서의 마지막 6단원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경제 대공황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들의 어떤 사회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극단적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큰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2차 세계대전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역시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하는 전후 냉전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1990년 이후 들어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또 중국이라는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중국과 또 새로운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정리하면서 그런 미중 경쟁 구도에서 우리 한국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세계사 학습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논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사 확장 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동물농장 책을 읽고요. 내신 과정에서 연계되는 부분은 역사 교과서의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변동
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이제 동물 농장에서 동물 캐릭터들이 일으키는 혁명은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모티브로 한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물들이 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동물들의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진 농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혁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설이 이제 동물들이 그냥 힘을 모아서 혁명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유토피아를 이루어냈다라고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소설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순수한 의지로 일으켰던 혁명이 점차 실패하고 변질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왜 권력은 부패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변질된 권력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동물들이 왜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가 진정성을 부패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못하고 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왜 순치되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혁명 내지는 사회 변동 실패의 원인이 어떤 부패한 소수 기득권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어떤 관점과 대응 자세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은 권위주의 체제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돼지들이 혁명을 이끈 지도자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뭐 현실적으로 정치 구조를 이렇게 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동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모든 시민들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지만은 또 어떤 직업군, 어떤 계층들은 엘리트라는 명목으로 혹은 국가 정책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계사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이제 워크북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워크북 구성을 통해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크북 구성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은 어휘, 그 다음에 독해, 그리고 생각 풀어내기,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어휘 부분에서는 일단은 학습 목표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에 대한 문제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강사가 통제하는 시간 안에서 좀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문제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마 학생들이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그 외 SNS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어휘풀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국어 교과서라든가 사전에 나오는 공식 어휘를 쓰지 않고 뭐 극단적인 줄임말을 쓴다든가, 요즘 초성체라고 하죠. 혹은 뭐 인터넷 유행어를 쓴다든가 혹은 비속어를 쓴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본인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어떤 그런 밈적 사고에 기반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단순 유희적인 유희를 이렇게 그때그때 교환하는 그런 종류의 좀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좀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거를 공식 어휘로 표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는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어 어휘의 절대적인 부분을 한자 개념어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이 이런 한자에 대해서 막연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가능하면 한자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좀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휘 풀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국어 내신 학원을 따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배웠던 어휘를 이제 학원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 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배웠던 어휘를 어떤 구절이라든가 문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이브는 되어 있지만 적재적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로딩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응용력이 부족한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의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 내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적정 수준의 개념어들을 선정을 해서 그 개념어들을 예문 쓰기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맥락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단어의 뜻에 대해서 기계적 암기가 아니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문장으로 응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내에서 수정을 거치면서 문장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선정도서 내용과 관련해서 함께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한자 성어들을 좀 숙지를 해서 학생들의 어휘 풀 자체를 늘리고 한자 개념어를 좀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거를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문장력과 어휘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 강사들이 이 교환 작업을 통해서 선정 도서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중2면은 이 정도 수준의 어휘는 능숙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본 단어들을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의 뜻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 각 단어당 한 개 이상씩 예문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수업 내에서 그 예문을 이제 학생들이 써온 거를 그냥 선생님들이 보고 동그라미만 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그 예문을 발표를 하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예문을 또 만들려고 숙제를 하면은 요령이 붙은 친구들은 문장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번 문제에 나오는 박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은 이 어휘 뒤에 단순히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거나 아니면 서술을 하다를 붙여서 박식이다, 박식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간단한 수준의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성의 문장만 만들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써온 문장을 반드시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문장 자체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어휘의 쓰임새가 적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강사들이 그걸 수정을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문장을 고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기계적인 도장 깨기식 숙제가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문장 활용력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제 선정도서 개념어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에서 쓰지는 않고 좀 약간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빼서 그 부분은 문장으로 만드는 거를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긋기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강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정 도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선정 도서 내용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문장 의미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자성어를 뽑아내서 그 한자성어를 바탕으로 뜻을 이해하고 예시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부분에서 중1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한자성어 내지는 한자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제시문을 던져놓고 다음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한자어나 한자성어를 찾아서 쓰시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한자성어만 따로 공부하는 그 시간은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당연히 이 정도의 어떤 개념어라든가 어휘적 배경 지식은 갖추고 있을 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그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워크북 내에서 이런 좀 응용 단계를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휘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해 부분인데요. 이 독해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 이제 막 등록하신 부모님들과 이제 초기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책 자체를 잘 안 읽는다. 그래서 책을 아예 안 읽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분의 책, 뭐 예를 들어서 요 나이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은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장르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뭐 소위 말해서 SF 판타지 같은 것들인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책이 애들이 즐겁게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앞으로 진로 적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양 지식을 좀 섭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학생이 학원에 등록하고 나서 학원을 즐겁게 잘 다니고 나서 한 5,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독서와 독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책을 이제 뭐 어쨌든 저희 학원에 꾸준히 다니게 되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읽게 되니까 책 자체를 읽는 그 빈도는 높아졌는데 이제 학생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뭐 본인 스케줄 물론 이제 공부하는 당사자가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케줄 관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잘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다른 학원 숙제라든가 다른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치이다 보면은 책을 좀 대충 읽는 그러니까 제대로 속독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무늬만 속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발췌독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요령이 붙은 친구들이 책을 읽는 방식은 이제 책과 워크북을 같이 받으면은 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워크북을 먼저 봅니다. 워크북을 먼저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독해 부분이라든가 뒤에 스텝 부분, 생각 확장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원래 선정 도서의 그 목차와 대차대조해가지고 이제 워크북에서 다루는 부분만 싹싹싹싹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숙제 다 채운 다음에 자기는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말을 할 때는 뭐 정말 그런 어떤 뭐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학생 스스로도 자기는 분명히 정독을 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워크북 안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책 전체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억을 살리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는 다 읽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답답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가 분명히 이 책을 읽고 수업도 재밌게 들었다고 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뭐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툭 하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전혀 또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답답하고 분명히 셋다 세 주체가 모두 책을 읽었다라는 경험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서 학생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해 부분을 가능하면 좀 문제를 많이 넣고 내용을 늘려가지고 학생들이 편의적으로 독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읽은 이 학습 목표는 일단은 선정 도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그 팩트 체크를 특정 구간에 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서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발췌독을 하지 않고 좀 정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의 유형이 뭐 주요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객관식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문제들 혹은 이제 객관식만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그냥 대충 찍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주관식 서술형 비중을 반드시 절반 정도는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학생들이 단순히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 페이지에 맞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서 쓰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독과 팩트 체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토의를 하는 그런 이제 생각 확장 시간을 가지는데요. 일단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 파트에 대해서 좀 관련된 외부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확장된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그 외부 제시문 같은 경우가 선정 도서의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내용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뭐 국어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수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어가 수능의 이제 향방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국어의 난이도가 옛날보다 너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국어에서 난이도 상승의 가장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비문학 독해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의 난이도가 문제 유형이 완전히 새로운 신유형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비문학 독해에 나오는 제시문의 그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고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대학교 학부 3, 4학년 수준이 돼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시문의 양이 또 예전에 비해서 매우 많아졌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북 요 말해볼까 생각 확장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의 제시문들을 쭉 압축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학생들이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가 요약 정리를 좀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충실하게 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워크북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선정도서의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문제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수업 내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확장 부분에서는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문제처럼 제시문을 참고해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를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완성된 단락 단위로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가, 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용 정리가 충실히 됐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예를 들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전후 어떤 사회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왜 이 세 국가가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상상을 해서 한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설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을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 능력 과정에서는 학생의 어떤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학생의 주관에 대해서 강사가 반대 의견에서 비판적인 질문도 던져보고,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은 워크북 뒷부분에 토론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학생들끼리 즉석에서 미니 토의도 한번 시켜보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단순히 이거를 숙제했다, 빈칸 채웠다, 검사 맡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수업에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강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보고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내 의견을 개선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독서에 대한 효용성을 좀 크게 느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워크북 써오고 요 워크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필기를 해오면은 그 필기에 대해서 단순히 또 저희가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지만은 학생이 성실한 거랑 또 그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필기해온 내용 혹은 필기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조금 논제와 어긋난 부분이 있다, 내지는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미처 반영을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 볼펜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 가이드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충 필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전후로 워크북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학생이 수업 내용을 올바르게 잘 정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학생이 답은 적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수업 끝나고 나서 끝날 때 책 검사를 해가지고 학생이 아까 처음에 파악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내용을 보완 필기를 해놓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필기를 했는데 그 필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어휘를 썼는가, 문장이 말이 되게 썼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숙제 검사 받고 이야기 한 2번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스텝에서 나오는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확장된 생각들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넘어갔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생각 확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업 마무리 단계로 토론과 논술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팀을 나눠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을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시간과
그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 파트를 정해서 그 파트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완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학생들과 협업, 왜냐면은 그 파트를 이렇게 정해 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익숙하고 여러 번 해본 파트에서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되니까 그 파트만 계속 하려고 하고, 또 학생들이 어차피 우리 토론을 이제 다 해봤으니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맡은 파트만 알아서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플레이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든지 간에 준비 시간에는 꼭 학생들이 협업을 하게 하고, 그 협업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조율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과 찬반으로 맞서서 우리 팀 입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상대 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논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학교에서 수행 평가할 때 이렇게 토론 참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 수행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찬반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든가, 뭐 소설 내지는 뭐 문학 관련해서는 문학의 한 장면을 뭐 연극처럼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한번 연기를 하면서 뭐 감정이 몰입하는 과정을 거쳐본다든가, 혹은 단순 토론이 아니라 그냥 원탁으로 쭉 둘러앉아가지고 뭐 적절한 대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구성을 하는 그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찬반 토론을 디폴트 값으로 하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토의라든가 발표 과정을 많이 넣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말하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저희는 이제 주장하는 글을 디폴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논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된 내용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논증 형식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은 강사와 1대1 대면 참석을 하면서 뭐 간단하게는 맞춤법 띄어쓰기부터 길게는 논점을 일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전체 글의 서본결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관계는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첨삭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토론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글쓰기가 단순히 주장하는 글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연설문이라든가 편지라든가 다양한 형식의 글을 학생들한테 고루고루 쓰게 하면서 그 형식에 맞춰서 적절한 문장이라든가 어휘라든가 글 구성을 할 수 있는가, 종합적인 능력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세계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논술해 봅시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을 쓰는 걸 중심으로 하되 그 주차별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연설문을 개별 국가들의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서 각 뭐 국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연설하는 글을 쓰고 그 글을 발표를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그 발표하는 글을 읽고 나서 뭐 발표하는 내용의 논지가 설득력이 있다, 내지는 뭐 발표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글 쓰는 부분에서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상호 평가하는 이런 형식의 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고루고루 글 쓰는 경험을 쌓게 하고, 요거를 이제 강사와 반복 첨삭을 하면서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중2 워크북과 수업 내용 설명이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